벨벳 상자 안, 반쪽 목걸이. 서진의 손에서 두 조각이 딸깍 하나가 되었다. 왜 시아버지 서랍에 제 목걸이에 짝이 있죠? 그건 옛날 물건이야. 의미 부여하지 마. 의미요? 제 출생기록엔 생부공란입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다음 장면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생일날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종로 한옥의 사랑채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칠순을 넘긴 강춘호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과 친지들의 얼굴에는 화목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대청마루에 깔린 방석 위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로 생일 케이크의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춘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어깨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잔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 윤서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좌석표대로 앉은 가족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평소 잘 보지 못했던 먼 친척들까지. 춘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가족 앞에서 재산과 회사 지분 정리를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사랑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생일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상속 이야기라니. 그러나 춘호의 표정은 단호했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라는 듯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서진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좌석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상이 담긴 USB를 챙겼죠. 46살의 나이답지 않게 민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미숙은 70의 나이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채 손님들을 맞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강민석은 아버지 곁에서 잔을 따르며 침묵을 지켰죠. 아버지, 생일날?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꼭 하셔야 합니까? 민석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44살의 장남으로서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도 당연했죠. 그러나 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야. 내가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정리해두는 게 맞다. 한미숙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오늘따라 남편의 결정이 낯설게 느껴졌죠.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놓으려는 사람처럼. 서진은 시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어가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분이었죠. 특히 과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일으킨 과정, 젊은 시절의 고생담 정도만 간간히 들려줄 뿐이었죠. 서진아, 준비한 자료 가져와 봐라. 춘호의 부름에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그런데 그 순간 서진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함께 찍힌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었죠. 이건 서진이 사진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한미숙이 재빠르게 낚아챘습니다. 옛날 회사 직원 사진이에요.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춘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 속에서 서진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단순한 직원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춘호가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죠. 저 사진 속 여인은 누구일까?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급하게 사진을 치웠을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정혜란 원장이었습니다. 은혜자모원을 운영했던 분이죠. 정 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서진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한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춘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아버님, 오늘은 상속 이야기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진실을 마주해야 할 날이기도 하죠. 서진이 목에 걸고 있던 은빛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쪽짜리 목걸이였죠. 그것을 본 춘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자신의 반쪽 목걸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혜란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46년 전 제가 운영하던 자무원의 한 아이가 맡겨졌습니다. 그 아이의 목에는 이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는 생부의 이니셜이 CH라고 했습니다. 순간 사랑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춘호의 이니셜이 바로 CH였으니까요. 강춘호, 전호캉. 한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생일 자리예요. 이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러나 민석이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가족들의 시선이 한미숙에게 쏠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죠.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춘호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46년 전, 그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갑자기 사라져버린 명의. 혹시 그녀가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서진이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춘호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생일잔치는 이미 끝나버렸죠.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 봄, 서울 명동의 청춘다방. 28 청년 강춘호가 처음으로 윤명희를 만난 날이었죠. 다방 한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던 춘호의 시선이 카운터 너머로 향했습니다. 20살 남짓의 젊은 여성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미소는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도 잃지 않는 밝음이 춘호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날부터 춘호는 매일같이 청춘다방을 찾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죠. 손님, 커피 다 식었는데 새로 타다 드릴까요? 명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저으며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오래 있고 싶어서요. 그래서 커피를 최대한 식혀서 천천히 마셔요. 그래야 명희 씨를 더 오래 볼 수 있잖아요. 솔직한 고백에 명희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28의 남자가 이렇게 순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대부분의 손님들은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일어서거나 아니면 불편한 농담을 던지곤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춘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내일 유아 포장마차에서 저녁 같이 하실래요?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낮에는 다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느라 시간이 빠듯했죠. 그러나 춘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날 저녁,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묵 국물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춘호는 막 사업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차려 일본과 거래를 트고 있었죠. 명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생활비를 벌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춘호의 물음에 명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춘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맨주먹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자란 춘호에게 명희의 의지는 남다르게 다가왔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만나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고 주말이면 남산을 함께 올랐죠. 돈 걱정, 가족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춘호를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숙이었죠.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던 미숙은 아버지 회사와 춘호의 회사가 거래를 트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제 흐름을 준 실무 담당자로 춘호의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었죠. 미숙은 춘호의 성실함과 야망에 끌렸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회사를 키워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러나 춘호의 마음은 이미 명희에게 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죠. 어느 날 미숙은 춘호의 사무실에서 명희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고이 간직된 사진이었죠.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딸인 자신이 다방 아가씨에게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미숙은 명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과거는 어떤지, 그리고 명희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춘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확실해질 때까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1979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명희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명희는 춘호에게 고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숙이 먼저 찾아왔죠. 당신이 사라져야 해요. 춘호 씨 앞길을 막지 마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돈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춘호 씨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명희는 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전 춘호 씨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요. 그러자 미숙의 표정이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춘호 씨 회사, 우리가 거래 끊으면 당장 부도날 텐데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모든 거래를 중단시킬 거예요.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호가 얼마나 열심히 회사를 키우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 때문에 춘호의 꿈이 무너진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죠. 더구나 당신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직장도 잃고 학교도 다닐 수 없었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희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춘호를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사라지기로. 춘호에게 편지 한 장 남기지 못한 채 자취를 감췄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춘호는 명희가 사라진 후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다방도, 학교도, 심지어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그러나 명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미숙은 그런 춘호를 위로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었죠. 상심한 춘호는 결국 미숙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죠. 미숙의 아버지 덕분에 춘호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춘호는 명희를 완전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 명희와의 추억을 간직했죠. 특히 명희가 생일 선물로 준 반쪽 목걸이는 평생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한편 사라진 명희는 마포의 은혜자모원을 찾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죠.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정혜란 원장을 만났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춘호가 준 목걸이의 반쪽을 걸어주었죠. 혹시 나중에 이 아이의 생부가 이 아이를 찾으면 이 목걸이를 보고 자기 아이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니셜 CH도 적어두실 수 있나요? 명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1979년 겨울, 마포 은혜자모원. 한방눈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윤명희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죠. 아이의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질 때마다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란 원장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앉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정하셨나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요. 윤서진. 제 성을 따서 지었습니다. 정 원장은 서류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명희가 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죠. 은빛 반쪽 목걸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아이의 생부가 이 아이를 찾으면 이 목걸이를 보고 자기 아이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니셜 CH도 적어두실 수 있나요? 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기록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미숙이 들어섰죠. 검은 코트를 입은 모습이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원장님, 잠시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 원장과 함께 옆방으로 들어간 미숙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죠. 원장님, 어떻게 해서든 저 아이가 생부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생부란은 비워두세요.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미숙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아이들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도 운영이 어려우시다고 들었습니다. 정 원장은 갈등했습니다. 자무원 운영은 정말 어려웠죠.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미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이미 결혼 날짜도 잡았죠. 그런데 갑자기 사생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불행해질 뿐입니다. 결국 정 원장은 미숙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서류의 상부라는 공란으로 남겨졌죠. 명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온 명희는 눈 속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난 도망친 게 아니야. 아이를 살리려 숨었어. 미안하다, 서진아. 명희의 중얼거림이 눈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명희가 서진과 나눈 마지막 인사였죠. 왜 명희는 숨어야만 했을까요? 당시 한국 사회는 미혼모에게 가혹했습니다. 미혼모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학교에서는 퇴학당했죠. 가족들조차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거기에 미숙의 협박이 더해졌습니다. 춘호의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망칠 수 없었던 명희는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돈도 없고 기댈 가족도 없는 명희에게 숨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미숙은 자무원을 나온 후에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죠. 앞으로 아이 관련 전화는 전부 나한테 연결해 주세요. 특히 은혜자모원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저에게 먼저 알려주시고요. 미숙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혹시라도 춘호가 명희를 찾으려 해도 그 연락이 춘호에게 닿지 못하도록 차단했죠. 실제로 몇 번 자무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모두 미숙이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서진과 춘호 사이에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진은 자무원에서 자라다가 10살 때 한 가정에 입양되었죠. 부산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양부모는 서진을 친딸처럼 사랑했고 서진도 밝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생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서진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졸업 후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여름, 부산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죠. 정부에서는 긴급 생계비 지원 설명회를 열었고 서진이 피해 가정 사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춘호 회장의 회사, 재단 실무팀이 참석했습니다. 강민석도 함께였죠. 서진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현장 조사표부터 가계 동의서, 영수증까지 빈틈없이 정리된 자료를 보며 민석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 본사 파일, 정비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석의 제안에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울, 태어난 곳이지만 기억이 없는 도시였죠. 그러나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은 서울 본사 재단의 단기 프로젝트에 외부 담당으로 합류했습니다. 장학금과 의료비 지원 명단을 검증하고 현장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죠. 민석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진 씨는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런 분이 우리 재단에 꼭 필요했습니다. 민석의 칭찬에 서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비슷한 가치관,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민석이 용기를 냈습니다. 서진 씨, 저와 교제해 주시겠습니까? 서진은 놀랐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민석에게 끌렸죠.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춘호와 미숙도 서진을 마음에 들어 했죠. 특히 춘호는 서진을 볼 때마다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결혼 후 서진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가끔 시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갈 때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마치 그곳에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4챕터. 서진이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계약서 서류를 찾던 날이었습니다. 민석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던 파일을 찾기 위해 서랍을 뒤지고 있었죠. 그때 책상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은빛 반쪽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와 정확히 맞물릴 것 같은 모양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맞춰보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서진은 급하게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왜 시아버지가 자신의 목걸이와 짝을 이루는 반쪽을 가지고 있는 걸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날부터 서진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출생 기록을 다시 확인했죠. 은혜자모원, 1979년 겨울 입소, 생부 공란, 그리고 당시 원장이 정혜란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정혜란 원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서진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 기억하시나요? 1979년 겨울에 은혜자모원에 맡겨진 윤서진입니다. 정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46년 만에 재회였죠. 서진이 이렇게 잘 자라서 다시 보게 되다니. 서진은 목걸이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 목걸이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 생부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시나요? 정 원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무거웠죠.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내 어머니가 생부의 이니셜을 말해주었어. CH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생부란을 비우라고 압박했지. 돈으로 나를 매수했어.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CH, 강춘호 시아버지의 영어 이니셜과 같았죠.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생부와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 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한미숙,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숨긴 것이었죠. 서진은 시아버지의 생일날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정혜란 원장을 초대한 것이었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한미숙은 불안했습니다. 서진이 시댁에 들어온 후부터 묘한 불안감이 있었죠. 서진의 얼굴에서 가끔 명의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설마 했죠. 그 아이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생일 전날 밤, 미숙은 춘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서진이가 나 찍지 않으세요? 누구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춘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친근했어. 미숙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춘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50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생일날 아침, 미숙은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진아, 오늘 생일날인데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서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뭔가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서진아, 가족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거야. 때로는 진실보다 침묵이 나을 때도 있어. 그러나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해요. 드디어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춘호가 상속 발표를 하던 중 정혜란 원장이 들어왔죠. 원장은 입양기록 사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1979년 겨울 출생, 생부 공란, 유품 은빛 반쪽 목걸이. 서진의 목에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춘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의 서재에 있는 반쪽 목걸이를 떠올렸죠. 급하게 서재로 가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두 목걸이를 맞춰보니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명희가 나에게 준 목걸이야.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6년 전 사라진 연인 명희.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 그렇다면 서진이.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생일 자리예요. 이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러나 민석이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미숙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단지 춘호 씨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춘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수, 당신이 명희를 쫓아낸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자무원에 잘 맡겨뒀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아이를 위한 최선을 생각했어요. 서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불안을 공란으로 만든 것도 어머니셨죠? 제가 아버지를 찾지 못하도록. 미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춘호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내 딸이란 말이냐? 그 순간 민석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친누나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이럴 수가.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한 여자가 친누나였다니.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춘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사 샘플을 채취했죠. 결과는 회사 전속 변호사인 배정우를 통해 받기로 했습니다. 봉인된 상태로 가져와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개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 강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가 다가올 결과를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렸죠.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더는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은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씨 집안의 한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식사 시간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각자가 마음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죠. 남편의 신뢰, 아들의 존경, 며느리였던 서진과의 관계까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런 미숙을 보며 춘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50년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연민도 있었죠. 미숙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미숙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춘호가 서재로 미숙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단둘이 마주 앉은 것은 며칠 만이었죠. 그때 왜 그랬어? 명희를 왜 그렇게 내쫓은 거야?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만 보였죠. 그런데 당신 마음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 가 있었잖아요. 춘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이까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한편 민석은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이자 사랑하는 여인이 친누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서진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결혼식. 그 모든 것이 거짓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채에 혼자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죠. 민석을 남편이 아닌 남동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부부의 정, 사랑, 미래에 대한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민석이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죠. 서진아, 민석 씨.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은 마주해야겠죠. 우리가 겪은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잖아. 민석의 말에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함께할 수 없다니. 그러던 중 미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 전속 변호사 배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배 변호사님, 한미숙입니다. 검사 결과 전달을 조금 늦춰주실 수 없을까요? 가족 문제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정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검사기관의 절차상 임의로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결과는 봉인되어 제게 오는 중입니다. 미숙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서진을 따로 불러 회유했죠.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정원정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차가웠죠. 서진아, 너만 조용히 있으면 이 가정이 안정이 된다. 민석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친자가 확인되면 지금 제 남편은 제 친동생이 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민석이는 어떻게 되니? 내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도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했죠. 그것도 운명이겠죠.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만든 상황이에요.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비극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랑채에 모였죠. 배정우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에 쏠렸습니다. 지금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배정우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춘호 씨와 윤서진 씨의 친자 확률은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죠. 99.999%입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사랑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춘호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내 딸이다. 그 말과 동시에 민석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진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민석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나 민석은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서진이 그를 부르려 했지만 춘호가 막았죠. 지금은 혼자 있게 둬라. 시간이 필요할 거야. 춘호는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았죠.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아비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 서진이 춘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46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품이었죠.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팠습니다. 이 품을 찾기 위해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석은 집을 나갔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졌죠. 서진에게 남긴 메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한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가져온 것은 해방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었죠.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민석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회사에 연락해보니 해외 지사 파견을 자청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로 긴급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매일 민석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자 동생이 된 그 사람.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저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춘호는 서진을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46년 만에 찾은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팠죠. 서진아, 민석이는 돌아올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러나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사랑하는 아내가, 누나가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한미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비극을 낳을 줄은 몰랐죠. 아들을 잃고 남편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서진은 이제 남편의 딸이 되었고 자신은 그 아이의 출생을 방해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민석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제발 안부라도 알려다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하루가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죠. 아들의 빈자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 모임이나 친지 모임에서도 미숙을 반기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저 집 일 알지? 며느리가 사실은 남편 딸이래. 아들은 충격받아서 해외로 도망갔다더라. 수근거리는 소리가 미숙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는 이 집에 머물 수 없었죠. 시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되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출생을 방해한 사람이 된 이곳. 모든 것이 뒤틀려버린 이 공간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저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춘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진아, 이제 막 만났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민석 씨도, 우리 모두가요. 춘호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고통을 이해했으니까요. 서진은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춘호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꺼낸 반쪽 목걸이를 서진의 목걸이에 맞물렸습니다. 딸 깍소리와 함께 두 조각이 하나가 되었죠.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사랑한 내 엄마를 내 야망 때문에 버린 죄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서진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그냥 곁에만 있어 주세요. 춘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 찾은 딸을 또다시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팠지만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죠. 서진은 원래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에 더욱 매진했죠.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민석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민석이 떠올랐습니다. 함께했던 순간들, 나누었던 대화들, 꿈꿨던 미래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조각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는 여기 있다.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서 동생이 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었죠. 며칠 후 해외 번호에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단 4글자였지만 서진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민석이 살아있다는 것,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었으니까요. 한편 춘호는 명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46년 전 사라진 연인, 서진의 생모를 찾고 싶었죠.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아무런 단서가 없었죠. 춘호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내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잠호원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니?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만 있었어요. 윤명희.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춘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잠호원에 맡기고 그리고 홀로 사라져야 했던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 명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춘호는 매일 밤 서재에서 명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사죄했습니다. 이제는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서 명희는 여전히 20살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죠. 미숙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또 다른 고통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했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명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대체품이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지만 강씨 집안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죠.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서진은 가끔 아버지를 찾아뵈었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숙과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에서 민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누나로서, 한때의 아내로서 그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춘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아, 민석이 곁에 있어 줘라.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가족이야.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러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운명이 만들어낸 이 비극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대학병원. 서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얼굴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그 눈이 이제는 공허했죠. 민석아. 서진의 부름에 민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리움과 아픔, 사랑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아팠지만 침대 옆에 앉았죠. 가족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가족. 우리가 무슨 가족이에요? 부부였다가 남매가 된 이상한 사이인데. 민석의 자조적인 말에 서진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민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모든 게 망가진 거죠. 내가 사랑한 여자가 누나라니. 이런 운명이 어디 있어요. 서진은 민석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석이 피했습니다. 그 작은 거부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죠.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일에만 매달리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그 와중에 길을 건너다가 민석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실은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며칠 동안 서진은 병원에 머물며 민석을 돌봤습니다. 간호사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알았죠. 서진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예전처럼 있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민석이 잠든 사이 서진은 민석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그동안의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서진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그녀를 누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차라리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차라리 내가 없어진다면. 서진은 일기장을 덮고 울었습니다. 민석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었죠.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석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남매로서.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당신을 누나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춘호였죠. 서진아, 민석이는 어떠니? 많이 다치긴 했지만 회복 중이에요, 아버지.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제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때야. 서진은 민석을 설득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나 민석은 완강했죠. 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매일 당신을 보면서. 그럼 따로 살아요. 하지만 연락은 하고 지내요. 가족이니까. 민석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족.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아니,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무렵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이 쓰러진 것이었죠.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이었습니다.
춘호는 아내를 간호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수가 이제 그만 자책해. 과거는 과거야. 미숙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내가 저지른 일들을. 민석이가 겪는 고통이 다 내 때문인데. 춘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이 있어. 나도 명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당신도 사랑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 사랑.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집착 아니었을까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았죠.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혜란 원장이었죠. 한 회장님,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 원장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명희 씨가 서진이를 맡기고 몇 년 후에 보낸 편지예요. 혹시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보낸 것 같은데 당시 제가 답장을 못 드렸어요. 미숙 씨가 막았거든요. 춘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명희의 글씨가 있었죠. 원장님, 서진이는 잘 있나요? 매일 그 아이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언젠가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만나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 아버지가 찾아오면 제가 끝까지 그를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떠난 것은 그를 위해서였다고. 춘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명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명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폐암이었다고. 춘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죠. 사죄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 서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석이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대요. 춘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이냐? 잘 됐구나. 하지만 따로 살겠대요. 그리고 저도 당분간은 따로 지낼게요. 춘호는 이해했습니다.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민석과 서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춘호만 나와 있었죠. 민석은 아버지와 짧은 인사만 나누고 떠났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춘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모일 것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녁, 종로 한옥의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춘호는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민석과 서진이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지만 가족이 함께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미숙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요양 중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만든 병은 쉽게 낫지 않았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날도 미숙은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2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민석아, 내가 왔구나. 민석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야윈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죠. 한때 그토록 강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니. 어머니,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자신을. 미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편할 수 있겠니? 저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해요.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민석의 말에 미숙이 흐느꼈습니다. 아들의 용서가 그 무엇보다 간절했던 것이죠. 한편 서진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죠. 민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새로 찾은 아버지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춘호였죠. 서진아, 내일이 내 생모 기일이란다. 함께 가지 않겠니? 서진은 놀랐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생모. 그러나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었죠. 다음 날 춘호와 서진은 경기도의 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정혜란 원장이 알려준 곳이었죠. 윤명희의 위패 앞에 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명희야, 우리 딸 서진이를 데려왔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 우리 딸.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도 처음으로 생모 앞에 섰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죠. 엄마, 저 잘 살았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아빠도 찾았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였지만 그리움은 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납골당을 나오는 길, 춘호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우리가 가족이잖아.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민석 씨도 그렇고요. 그때 뜻밖에도 민석이 납골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어서 온 것이었죠.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진의, 제 누나의 어머니께. 세 사람은 함께 납골당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명희의 위패 앞에 절을 했죠. 어머니, 서진을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동생으로서. 그 말에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이 처음으로 자신을 누나로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저희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요. 부부는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계절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죠. 춘호의 7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조촐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죠. 서진과 민석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매로서. 아직은 어색했지만 서로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죠. 한미숙도 오랜만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자신을 용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춘호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고통스러웠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지사를 맡아서 키워나가겠어요. 서진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재단 일을 돕겠어요. 우리처럼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춘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서진과 민석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죠. 서진 누나. 민석이 처음으로 서진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뭉클했죠. 우리 이제 진짜 남매가 된 거죠? 민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누나로.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다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운명이었을 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죠. 멀리서 춘호와 미숙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숙의 말에 춘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모두.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민석이 나를 누나라고 불렀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꿈꾸던 미래와는 다르지만 이것도 우리의 운명이리라. 엄마, 저 잘 살게요. 아빠와 함께, 그리고 민석과 함께.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서.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였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밤바람이 한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 책임을 안고 조용히 버텼죠.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아프지만 함께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